독일은 개최국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폴란드와 한 주에 묶인다. 독일 역시 무난한 조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의 포메이션을 다르게 가져간다. 외부 독일 대표팀 감독은 조별리그에서는 클로제와 마리오 고메즈 투톱 체제로 나서지만 조별리그 3경기에서 고메즈가 부진하자 8강 토너먼트부터 클로제를 원톱으로 놓고 교체로 나와 활약이 좋았던 슈바인슈타이거를 주전으로 격상시킨다. 독일의 스쿼드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월드클래스라고 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필자의 타이트한 기준에서 월드클래스는 필립 람이 유일하다. 그렇다고 필자가 미하일 발락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발락이 없는 독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 발락은 독일의 정신적 지주이자 기둥이었다. 독일 스쿼드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이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건 바로 일명 독일 대표팀 한정 월드클래스이다. 독일에는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월드클래스가 되는 선수가 많다. 클로제, 슈바인슈타이거, 포돌스키가 그 주인공들이다. 특히 포돌스키는 한국에서 국대스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소속팀과 대표팀의 격차가 큰 선수이다. 실제로 방금 필자가 말한 5명의 독일 선수들은 유로 2008에서 독일의 모든 골을 책임진다. 독일은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다. 포돌스키는 클로제에게 2개의 어시스트를 받아 2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끈다. 크로아티아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독일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다. 스르나에게 전반전에 한 골, 우리치에게 후반전에 한 골을 얻어맞으며 2대0으로 끌려간다. 포돌스키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하지만 여기까지였다. 8강 진출이 걸린 오스트리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의 해결사는 팀의 주장 미하일 발락이었다. 발락은 대포알 같은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넣는다. 독일은 크로아티아에 이어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한다. 스페인, 독일과 달리 네덜란드가 속한 C조는 역대급 죽음의 조였다. 사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다른 대륙에 비해 축구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 간의 대항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죽음의 조가 많이 나오는 대회이다. 또 유럽에는 다른 대륙에 비해 축구 강국들이 많기 때문에 월드컵에 비해 유로 대회의 죽음의 조는 진짜 죽음의 조인 경우가 많다. 보통 3강 1중 또는 1약 아니면 2강 1중 1약만 돼도 죽음의 조로 불리는데 유로 대회는 앞서 언급한 대회 특성상 한 조에 속한 4팀이 모두 강팀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유로 2000A 조를 살펴보면 독일, 루마니아, 잉글랜드, 포르투갈이 한 조에 묶인다. 당시 피파 랭킹은 독일이 6위, 루마니아 11위, 포르투갈 15위, 잉글랜드 12위였다. 물론 피파 랭킹은 신빙성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받아왔다. 예를 들어 25년 9월 기준으로 피파 랭킹 20위가 이란이고 57위가 칠레이다. 두 팀 간의 랭킹 격차는 무려 37단계인데 이란이 칠레보다 확실하게 강팀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이란이 칠레를 잡으면 업셋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번에는 피파 랭킹 11위 이탈리아와 21위 덴마크를 비교해보자. 이탈리아와 덴마크가 대결을 하면 랭킹대로 확실히 이탈리아가 탑동이고 덴마크가 언더독이다. 위의 예시를 종합하면 위의 질문의 정답 또는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피파 랭킹은 10위 내외까지는 신빙성이 높지만, 즉 10위 내외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강팀들로 구성된 편이지만 10위 내외를 벗어나는 국가들 간의 비교에서는 신빙성이 낮은 지표라는 것이다. 다시 유로 2000A조로 돌아가면 가장 랭킹이 낮은 포르투갈이 15위이다. 조금 여유있게 15위를 10위 내외로 보았을 때 A조는 피파 랭킹만으로 4팀 모두가 강팀인 죽음의 조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 조에서 가장 랭킹이 높았던 독일은 디펜딩 챔피언이었지만 당시 높은 전차라 불릴 정도로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다. 반대로 조에서 가장 랭킹이 낮았던 포르투갈은 루이스 피고, 루이 코스타, 주앙 핀투, 콘세이상, 누누 고메즈 등이 있었던 황금 세대였다. 루마니아의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게오르기 아지와 우리에게 전 전북 현대 감독으로 유명한 단 페테레스쿠는 유로 2000이 자신들의 라스트 댄스였으며,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앨런 시어러,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과 9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트래블 주역이었던 데이비드 베컴, 폴 스콜스, 게리 네빌 등이 포진된 상황이었다. 포르투갈은 죽음의 조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하며 황금 세대의 위용을 세상에 알렸고, 루마니아는 8강 진출이 걸린 잉글랜드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죽음의 조의 극적인 생존자가 된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이후 8강에서 이탈리아에게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였으며, 포르투갈은 월드 챔피언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 연장 후반 지네딘 지단에게 페널티킥 골든골을 허용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한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유로 2000에서의 루이스 피고의 활약은 대단하였는데, 루이스 피고는 유로 2000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당일 연도 발롱도르 위너가 된다. 한 해의 예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 유로 그룹 C조 4팀의 피파 랭킹 평균은 무려 5.5위였다. 필자가 따로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필자 생각으로 1993년 피파 랭킹이 생긴 이래로 가장 평균 랭킹이 높은 조가 아닐까 싶다. 체코의 당시 피파 랭킹은 2위였으며 독일은 3위, 이탈리아 7위, 러시아는 10위였다. 즉 4팀 모두가 피파 랭킹 10위 안에 드는 조였던 것이다. 피파 랭킹 10위 이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었다. 이 조에서는 랭킹이 가장 높았던 체코와 독일이 조별리그를 통과했으며 이 두 팀은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는 상황을 연출해낸다. 결승전 결과는 공격수 올리버 비오프의 골든골을 등에 업은 독일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 우승은 아직까지도 독일의 마지막 유로 대회 우승이다. 유로 그룹을 우승하고 대회 MVP에 선정된 독일의 마티아스 잠머는 당일년도 발롱도르까지 석권하는 영광을 누린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로 2008에서 네덜란드가 속한 죽음의 조는 3강 1중 정도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당시 월드 챔피언이었던 이탈리아, 월드컵 준승국이었던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 강호 루마니아가 시조로 묶인다. 여기서 루마니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름값으로는 가장 떨어지는 게 맞지만 루마니아는 유럽 예선에서 네덜란드를 2위로 밀어내고 올라온 팀이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의 단점을 메꿔주며 강팀으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반 니스텔로이는 득점 감각은 뛰어나지만 활동량이 많은 유형이 아니다. 반니의 부족한 활동량은 카윗이 메꿔주었다. 카윗은 팀에 헌신적이지만 공격력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다. 카윗의 부족한 공격력은 슈나이더, 로벤, 반페르시가 메꿔주었다. 반더바르트는 날카로운 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비 가담 능력이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은 삼선의 엥헬라르와 나이젤 더용이 커버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완벽하지 않은 선수들의 적절한 조화로 강팀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1기와 2기 사이의 대표적 골짜기 세대 멤버인 로벤과 슈나이더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탈리아와의 첫 경기에서 예상외로 손쉬운 승리를 거둔다. 반 니스텔로이는 문전 앞에서 발만 톡 갖다 대어 선제골을 기록한다. 골냄새를 잘 맡는 반 니스텔로이다운 골이었지만 사실 이 골은 오심이었다. 반 니스텔로이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판은 그대로 골을 선언한다. 행운의 선제골로 흐름을 탄 네덜란드는 곧바로 두 번째 골을 기록한다. 카윗의 헤딩 어시스트를 받아 슈나이더는 어려운 자세에서 골을 터뜨린다. 세 번째 골도 카윗의 발끝에서 나온다. 카윗은 자신의 슈팅이 부폰에 막히자 그 공을 다시 잡아 크로스를 올려 반프로코 오르스트의 헤딩골을 돕는다. 월드 챔피언을 3대0으로 잡은 네덜란드의 두 번째 상대는 프랑스였다. 네덜란드는 이번에도 자비가 없었다. 카윗은 반더바르트의 코너킥을 받아 헤딩 선제골을 넣는다. 두 번째 골은 교체 투입된 두 선수 네덜란드의 왼발 듀오 로벤과 반페르시의 합작품이었다. 반페르시는 로벤의 왼발 크로스를 왼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한다. 앙리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한 골을 따라붙지만 오렌지 군단은 곧바로 레블레 군단을 좌절시킨다. 슈나이더의 패스를 받은 로벤은 좁은 각도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슈나이더는 자신의 장기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프랑스를 격침시킨다. 2연승으로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네덜란드는 루마니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한다. 1, 2차전 선발 라인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엥헬라르와 블라루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꾸는 큰 폭의 변화였다. 그 덕분에 로벤과 반페르시는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두 팀의 균형은 네덜란드의 공격수 혼텔라르에 의해서 깨진다. 혼텔라르는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방향만 바꿔놓는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한다. 반페르시의 왼발은 프랑스전에 이어 루마니아전에서도 빛난다. 가슴 트래핑과 오른발 터치로 왼발 각도를 받는 반페르시는 강력한 슈팅으로 쐐기골을 만들어낸다. 네덜란드는 죽음의 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3전 전승을 기록한다. 가장 무난한 주편성을 받았던 스페인은 8강 토너먼트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를 맞이한다. 조별리그를 겨우 통과하며 간신히 체면치레를 한 월드 챔피언 이탈리아였다. 두 팀의 조별리그 경기력은 극과 극이었지만 스페인 입장에서 이탈리아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였다. 당시 기준으로 스페인은 1920년 벨기에 엔트워프 올림픽에서 이탈리아를 제압한 이후 무려 88년 동안 이탈리아를 메이저 대회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에게 좋은 소식도 있었다. 바로 밀란과 아주리 군단의 버팀목인 피르로와 가투소가 징계로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페인은 3차전 로테이션 이후 바로 원래의 최정예 멤버로 복귀하였고 이탈리아는 피르로와 가투소의 빈자리를 암브로시니와 아킬라니로 메웠다. 경기는 스페인의 공세를 이탈리아가 막아내는 양상이었다. 이탈리아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을 먹인 수비력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이탈리아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카시아스는 슈퍼세이브로 팀을 구해냈으며 스트라이커 루카 토니도 위협적이었다. 스페인은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간다. 두 팀은 연장전에서도 치열했다. 디나탈레의 슈팅은 카시아스가 막아냈으며 실바의 슈팅은 빗나간다. 루카 토니의 헤더 역시 빗나갔으며 비아는 부폰이 저지했다.
결국 두 팀의 120분 혈투는 소득 없이 끝이 난다. 카시아스와 부폰, 세계 최고의 승강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던 이 경기는 승부차기로 접어들었다. 스페인 아라고네스 감독은 경기 전날 승부차기를 대비해 선수들에게 페널티킥 연습을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선수들의 슈팅을 보면서 승부차기 순번을 정해놨었다고 한다. 다비드 비아, 산티 카솔라, 마르코스 세나, 구이사, 세스크 파브레가스 순이었다. 참고로 6번째 키커는 세르히오 라모스였다. 다비드 비아, 그로소, 산티 카솔라까지 성공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두 번째 키커는 데롯이었다. 결과는 실축, 카시아스의 슈퍼세이브였다. 이어진 승부차기, 각 팀의 세 번째 키커인 마르코스 세나와 카모라네시가 성공한 가운데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는 구이사였다. 결과는 실축, 이번에는 부폰의 슈퍼세이브였다. 이탈리아의 네 번째 키커 디나탈레가 넣으면 동점인 상황에서 카시아스는 결정적인 세이브를 한다. 스페인이 넣으면 끝나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5번 키커는 파브레가스였다. 결과는 성공, 스페인은 숙적, 이탈리아를 이기고 유로 2008 4강 진출을 이뤄낸다.